남들 앞에서는 아이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 이러지만 돌아서면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실제로 지금 과학이 발달하는 오늘날의 불로장생 개념이 다 없어졌냐?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뭐 몇백만 원 받고 줄기세포 맞고 왔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불로장생 추종자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온갖 그 건강식품 뭐 그거 전부 다 불로장생 그 계통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개념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것이며 글씨체가 다 깨져버리네. 이 컴퓨터에 그 글씨체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뭐 할 수 없지 뭐. 사실은 이제 저거 맨 위에 있는 거는 예서체, 그 밑에 있는 건 각골문, 그 밑에가 금문대전, 그 밑에가 전자체, 그 밑에는 소전체 이렇게 해온 건데요. 불로장생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 극단적 개념의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니들은 다 이제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 그건 부처가 한 말이죠. 우주도 성주괴공이라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져서 없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생로병사 안 하면 어떡할래? 이게 생로병사 개념이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건 뭐예요? 영생불사죠. 영생불사. 근데 영생불사를 몸뚱이를 갖고선 한다는 건 좀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불사는 좀 너무하니까 장생불로, 불로장생, 약간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 글씨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저 개념은 무려 뭐 한 4, 5천 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파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교 쪽의 짝퉁들, 사이비 도교 도사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그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은 불로장생 쪽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고 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도사 흉내를 냈기 때문에 이제 저게 도교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불교는 당연히 아니죠. 그 시다르타가 생로병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 기독교나 뭐 이런 천주교 쪽을 보더라도 하느님 아버지한테 가는 거를 중시하지 지상에서 오래 사는 거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도교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 개념을 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느냐? 결국은 생로병사 때문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건 인생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나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서서히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은 건강 상태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 또 다르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내리막길로 가는 게. 그러면 저 끝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데 무섭죠. 공포스럽고.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절대 권력자인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망, 이거는 최대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공략을 해서 일종의 공포심을 이용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근데 저게 완전히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순전 100% 사기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로장생이라는 건 사실은 양생법의 하나의 그 짝퉁이라고 보면 돼요. 양생법의 짝퉁인데 이 양생법을 잘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이냐? 한 120년쯤 살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 한 100여 년 전에 소련에 그 노화를 연구했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이 동물들, 식물은 아니지만 식물에 해당 없지만은 동물은 성장기에 5배 내지 6배 정도를 사는 게 자기 수명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장이 끝난다는 거는 이제 태어나서 한쪽에서는 세포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일부 죽어나가기도 하는데 그 균형의 추가 아직은 많아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같아졌을 때 성장이 끝나는 거고 그 후로는 이제 죽어나가는 쪽이 많아지니까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성장이 끝날 때라는 게 공을 던졌을 때 그 피크까지 올라간 지점 같은 거니까 그게 많이 올라간 게 더 멀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면 성장이 끝나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이나 2년 반, 뭐 그 정도를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적에 사람은 20세 내지 25세까지 성장을 하니까 5배만 하더라도 120에서 125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평균 수명이 거기에 못 미치느냐. 그게 전부 다 이 스트레스랑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잘못해서 그런 거죠. 결국에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수명을. 그리고 성경책을 봐도 되게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중간쯤에 어디를 보면은 인간들이 타락을 무지개 해가지고 이제부터 니들한테는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수명이 대폭 줄어들어서 120살밖에 못 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난 멍했다고.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120살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어떻게 그 전에는 뭐 그럼 500살을 살았단 말인가. 이게 저주같이 퍼부었는데 실은 120살 사는 건 축복 아니겠어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근데 그거와 그 소련 학자가 계산한 게 얼추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 완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노화라는 게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수명이 끝나게 되는 건데 그 노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결국에는 나는 세포의 노화부터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로병사든 불로장생이든 이거 전부 다 동사로만 돼 있잖아요. 동사로. 그럼 주어가 뭐죠? 생로병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 뭐 나. 근데 나가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누구냐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그럼 세포가 나냐? 어떻게 생각해요? 세포가 나예요? 줄기세포 왕창 넣어가지고선 새로운 세포 많이 만들어내면은 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거든. 나가 뭔가가 굉장히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꺼내보자고요.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 뭐죠? 어머니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이 나의 처음이잖아요. 그때 그거를 수정란이라고도 하지만은 배아줄기세포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줄기세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줄기세포에는 등급이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그 수정란은 완전 전지전능이야. 토티포텐트라고 그러는데 뭐 여의봉처럼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어떤 조직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근육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머리칼도 만들고 간, 뭐 오장육부 다 만들 수 있는 세포가 그 세포거든요. 근데 그럼 다른 세포들도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고요. 처음에 수정란만 그 기능이 있거든. 그게 나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닌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지금 말한 이 전지전능한 줄기세포, 토티포텐트 스템셀이라고 그러는데 뭐더라? 전능 줄기세포인가? 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전능 줄기세포가 첫 번째 세포 분열을 해서 자기의 복사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생긴 딸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그 복사판은 전능 줄기세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전능 줄기세포가 첫 번째로 복사한 제품이 전능 줄기세포예요? 아니에요? 그게 전능 줄기세포가 만든 게 대개는 전능 줄기세포면 안 돼요. 거의 비슷한데 그놈이 막강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놈은 사람 하나를 만들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놈이 만약에 우연히도 사람 하나를 만들 능력이 있는 게 복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라서야 돼. 그게 일란성 쌍둥이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갈라지지 못하면 샴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첫 번째 내가 시작한 세포가 그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거를 만들어서 복사를 하는 순간 그거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같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완전히 같으면은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사는 건 재앙이거든요. 샴 쌍둥이가 되니까. 갈라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수정란 두 개가 유전 정보도 완전히 똑같고 기능도 똑같은데 그게 왜 달라져야 되느냐? 그럼 어느 게 나냐? 원래 처음에 나는 하나였잖아요. 지금 둘로 갈라졌어. 그러면은 나는 지금 1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갔어요? 네? 이거 아주 복잡하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가 완전히 똑같은 세포가 복제돼서 두 개로 갈라졌는데 태어나고 나면 조금씩 모양이 다르잖아? 이건 또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들을 갖다가 모두 다 전부 다 그 스위치를 켜는 게 아니거든. 어떤 거는 눈은 어머니 거를 켜고 머리카락은 아버지 거를 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7대3으로 섞어서 켜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스위치 켜는 순서나 비율이 달라지면은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정보가 같고 완전히 동일한 복사판이 태어났는데도 그게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였었잖아. 수정란 하나였었는데 난 어디로 간 거야? 반씩 갈라져서 들어간 거예요? 1번으로 간 거예요? 2번으로 간 거예요? 뱃속에서 갈라졌는데 예. 그래서 후천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어딘가로 가야지 반씩 갈라져서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시작한 데 머물러 있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로 이사를 간 거야? 이거 참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불분명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 이것들의 집합이 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난가요? 대개 적혈구가 제일 수명이 짧은데 넉 달 정도면 완턴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적혈구는 하나도 없고 새 걸로 바뀌거든요. 제일 늦은 게 뼈예요. 뼈는 7년 걸려서 완턴을 하는데 7년 뒤에는 내 뼈가 지금 하나도 없고 새로운 뼈로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모두 다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세포에다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의
나의 세포다. 오현상의 간세포다. 그 다음에 간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나의 단백질이다. 칼슘도 내 거다. 다 사인을 해놓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갖 잡동사니 무슨 물고기 단백질에 물고기 칼슘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봐도 내 거는 하나도 안 남은 상태에 몇 년이 지나면. 그러면 세포도 그때 세포가 아니죠. 상당수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신세계로 가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나 개념이 이게 내가 만든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죄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잖아. 그걸 가지고선 이리저리 조합을 해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내 생각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게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 다 남의 생각이거나 어디서 들은 거거나 그런 걸 또 적당히 끼워 맞춘 거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지조차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제일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세포를 계속 새 걸로 바꾸고 살리고 줄기세포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선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거. 뇌. 이걸 새 걸로 몽땅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땐 그게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죠.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옛날 기억은 다 없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내 유전 정보로 된 세트가 살아있는 거지. 세포의 세트가 살아있는 거지. 그때 그거는 내가 아니단 말이요. 그러면 이런 단계까지 가면 이게 영생불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중국에서 이 영생불사에 대한 노하우를 모조리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서학모거든요. 서학모라는 여자가 그 모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겉에 나오진 않아요. 항상 신비한 뒷전에 숨어 있고 팽조라는 도사가 이제 전면에 나와가지고선 뭐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뭐 500년을 살았다는 썰도 있고 600년을 살았다는 썰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황제가 팽조를 데려다가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팽조가 한숨을 팍 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누라를 45명을 장사 지내고 아들을 뭐 몇백 명을 묻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 아버지고 누구 남편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오래 살면은 처음에 국적과 나중에 국적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겠죠. 언어도 달라질 가능성이 많겠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누구의 남편인지 이런 좌표 관계로 나를 잡을 수도 없을 거야. 그럼 그때 나는 뭐가 되는 게 되지? 나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뭘로 결정을 할 거냐 이거죠. 한 몇십 명분의 경험이 축적이 돼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할 텐데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저게 방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뇌를 갖다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바꾸는 순간 이미 그건 내가 아닌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억을 갖다 고스란히 어디다가 다운로드를 시켜놨다가 남의 몸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운로드를 다시 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윤리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설령 그 내 세포를 가지고 만든 그 줄기세포에서 생겨난 개체라 하더라도
걔도 지가 지 인생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내 기억을 집어넣어 버리면 걔의 영혼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세포가 왜 늙어서 죽게 되느냐 그거를 사실은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3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생물 시간에 이거 배웠던가? 여기에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동원체라고 그건 배웠죠. 여기 빨간불이 안 들어오네. 저 가운데 X자에 동그라미 있는 데가 저기가 두 염색체 그거를 연결하고 있는 데고 저걸 동원체라고 그러고 그 반대쪽에 지금 여기 확대시켜 놓은 부분 저기를 말단소립 텔로미어라고 부르는데 저 부분에는 사실 쓸만한 유전 정보가 없어요. 그냥 반복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처음에 저게 뭐에 쓰는 건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저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슐린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저 유전자 여기를 말이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가지고선 이거를 끄는 다음에 거기서 그 소위 말하는 RNA를 가지고선 전사를 해서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걸로 단백질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하나 만들 적에는 저 유전자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깐 풀렀다가 다시 자쿠를 채워주면 되는데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잘라야 돼. 이 끄트머리 쪽에서 복사품을 만든 다음에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르는 순간에 여기서 딱 이렇게 잘라지느냐 그게 안 돼. 이쯤에서 잘라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끄트머리에 있는 게 다 도망가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새로 만든 세포가 불량품이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잘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걸 갖다 여유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저 말단 소립이라는 거예요. 텔로미어거든. 저게 한 3,000자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게 뭐냐면 AGC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 개가 한 단위로 돼 있는데 3,000자라고 그러면 이제 1,000번 정도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그 채 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잘리는 게 막 200개, 300개씩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저게 3,000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르면 뭐 15번만 자르면은 저 다 날아가거든. 그러면 그 후로는 저 세포는 세포 분열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실제로 50번, 100번 그렇게 세포 분열하는 세포가 있질 않느냐? 있지. 그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암세포 같은 게 되는데 걔네들은 이 말단 소립체를 갖다가 다시 연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이게 잘려 나가서 짧아지면 도로 보충을 해서 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그 효소 안에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나 DNA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려 나간 부분만큼 뭐 CAU, TTT 뭐 이런 그 글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갖다 씹는 거야. CAU, TTT, CAU, TTT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선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영생불사세포가 된 거냐? 잘못하면 암세포가 된다 이게. 그 저기능이 너무 활발해지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영생불사세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암세포라는 거는 분명히 내 몸에서 발생한 뇌세포인데 이게 옆에 있는 것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하고 저만 살겠다고 날뛰니까 암세포인 거거든. 애초부터 그게 크게 무슨 독소를 만들거나
무슨 뭐 병원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양분을 지가 다 독점을 해버리고 막 지멋대로 아무데나 혈관을 만들고 막 잘하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놈이 갖고 있는 영생불사성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영생불사하려고 는 줄기세포 때문에 암 걸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줄기세포를 가지고선 저걸 해결한다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까딱 잘못하면은 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머레이즈라는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뭐 AG, TT, GG 뭐 이제 저게 거꾸로 되면 UC, AA, C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글자를 계속 붙여 나가면은 저 세포가 안 죽게 되는 건데 바닥가재 있잖아요. 바닥가재하고 무지개송어는 저거를 모든 세포가 다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도마뱀은 다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잖아요. 그거는 평소에는 못 하는데 다리가 잘리면 저걸 하는 모양이야. 그 순간에. 사람은 그렇게 자유자재는 안 되고,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빨리 낫잖아요. 그때는 일부가 켜지는 거예요. 저런 기능이 켜져요. 근데 늘상 켜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저게 늘상 켜져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은 굉장히 강한데 분화가 전혀 안 된 원시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신경세포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포 중에. 그렇게 전문가를 만드는 순간에 저 기능은 없어져야 돼. 저게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문가를 기껏해서 신경세포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번에 세포 분열을 하더니 다시 줄기세포로 돌아가 버리면 그 신경을 못 쓰게 돼버리잖아.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 기능이 살아있으면은 전문, 소위 그 분화세포라고 그러는, 분화된 세포, 전문가 집단을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단세포 생물로 사는 수밖에 없어.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실험실에서 만든 그 클론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클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신이나 그런 어떤 사람 몸에서 생산되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를 만든 다음에 그 세포가 무한히 세포 분열을 하면서 영생불사하면서 그 약성분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든 게 클론이거든요. 클론 뭐 갖고 만드느냐? 암세포 갖고 만드는 거예요. 암세포 갖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 영생불사성을 얻으려면은 암세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원초적인 수준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저거는 다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기능은. 그러면은 사실상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건 생명력이 무지막지하잖아요. 절대로 세포 분열을 못해서 죽거나 이런 일은 없지. 바다라도 뒤덮을 텐데 결국에는 자원이 그만큼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다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생명력으로만 따지면은 우리 세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만약에 저게 우리도 된다면은 세계 인구가 100배나 1000배, 10,000배로 늘 거 아니겠어요? 죽는 사람도 없을 거고 계속 태어나기만 할 텐데 그때 가면 어떻게? 박테리아 번식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동네가 어딘가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훈자라고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이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훈자라고? 저기가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돼 있는데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독립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파키스탄 정부에 소속이 됐지만은 저기 사는 사람들의 종족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 거의 백인들이야. 알렉산더가 원정으로 왔을 때 떨어진 그 부족이라고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저 동네가 저 뭐 4,000m, 5,000m 되는 산 속에 있는 저런 계곡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슬라마바드가 저 파키스탄 수도잖아요. 그 바로 옆에 아프가니스탄이고 이쪽에 중국이고 저쪽에 파미르곤 있는 타지키스탄인데 거의 뭐 그 소위 말하는 쿨룬 산맥 줄기에 있는 히말라야하고 쿨룬 산맥 사이에 껴 있는 그런 고지대죠. 경치가 이래요. 여기 있는 꽃은 저게 살구꽃일 가능성이 있어요. 살구꽃일 가능성이 있고 이건 가을에 단풍 든 저기 눈 덮인 산에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고 이런 풍경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2010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까 보이던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어. 산사태가 내려와서 강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생긴 거예요. 다 수몰돼 버렸어 그 밑에가. 그러니까 저렇게 험악한 동네에 보기에는 저렇게 좋아 보여도 그러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 4,000m 고도에서 농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자라는 게 이거야 이거. 살구. 저기 저 눈 덮인 산에서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데 이 살구라는 게 희한한 나무예요. 지금 내가 몇 가지 과일을 얘기할 테니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복숭아, 자두, 살구, 버찌 이거의 공통점이 뭐죠? 예, 그게 과가 같아 이것들이. 장미과예요, 장미과. 그리고 씨가 있는데 그 과육하고 씨 사이에 씨를 싸고 있는 뭐 딱딱한 게 또 하나 있어. 그거 핵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커넬이라고 그러는데 그 편도체가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과가 같다는 건 상당히 유사한 그 사촌관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씨가 아니에요. 저 안에 씨가 또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만 돼. 그러니까 매화도 마찬가지로 장미과인데 그 매화는 눈 내릴 때 꽃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살구는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거리라고는 외부에서 어렵사리 들어오는 아주 희귀한 밀가루나 이런 거는 거의 몇 달에 한 번 먹을 뿐이고 실제 주식은 이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00살 밑에 죽는 사람이 없대, 혼자에는. 근데 뭐 그 통계를 내봐도 미국의 수명, 뉴욕의 수명이 70대 초반일 적에 여기는 85로 나와요. 그러고 이 동네는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못 가. 근데 병원에 안 가도 된대. 다 집에서 그냥 자다가 돌아가신대요. 그러고 100살 넘어 애 낳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된 동네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봤더니 이게 그 꽃이거든요. 이 자두를 이렇게 살구를 말려가지고 저걸 먹는데 문제는 살구만 먹는 게 아니라 살구 씨를 먹더라는 거지. 이 살구라는 게 원래 다 익기 전에 먹으면 개가 죽는다고 그래서 살구거든요. 네, 그래서 살구야. 그러고
매실도 잘못 먹으면 그게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살구 씨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거를 다른 화학명으로는 바이타민 B17이라고도 부르고 라에트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CN이죠? 청산이야, 청산. 청산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게 분해가 돼서 나오는 순간 치명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씨를 하루에 30개 정도씩 먹는데, 그 다음에 저렇게 많이 살구를 따면은 씨가 뭐 하루에 30개씩 먹어봤자 남는 게 산더미 같이 남을 텐데 그거 뭐 하느냐? 그거는 빻아서 가루를 내 가지고 기름을 짠대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머리에도 감고 뭐 야채에도 뿌려 먹고 하여간 그렇게 먹는다는 게. 근데 이 동네가 그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그런 소설이나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아마 모델이 된 곳이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930년대 소설이거든요. 1930년대 소설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기가 팍팍하니까 어디 그 무릉도원 같은 데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설이 나온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 파키스탄 거기 어디 그 히말라야 산 속 어딘가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사는 사람이 티베트 사람인 것 같은데 백인도 섞여 있고 그 어째 백인이 들어왔는가 보니까 뭐 몇백 년 전에 벨기에 수도사가 와가지고선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자손이 퍼져서 백인이 들어왔다. 뭐 그러면서 여기서 살면은 250살 정도는 가뜩이 사니까 너도 여기서 살면서 다음번 여기 이 라마를 해라. 라마라는 건 그 동네 장로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 여기 종교가 뭔데요? 그랬더니 티베트 불교하고 기독교가 합쳐진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훈자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유명한 얘기인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암세포 속에는 일반 세포 속에 없는 베타 글루코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일반 세포에는 알파 글루코시데이즈가 있어. 저게 뭐냐 하면은 포도당 분해하는 효소거든. 근데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당이에요. 당. 포도당이거든. 포도당 옆에 청산이 붙어 있는 게 저 아미그달린이에요. 그래서 저걸 청산 배당체라고 그래요. 청산과 당이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은 베타 글루코시데이즈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못 끊어. 여기를 못 끊는데 암세포는 이걸 먹으려고 지가 갖고 있는 걸 여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끊어서 저 사탕을 먹는 순간 청산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이걸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 FDA는 이거를 금지 약품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청산 배당체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들이 다 포기한 악성 임파선 암에 걸렸는데 이거 먹고선 아직 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신문에 실리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훈자라는 동네가 딴 데하고 다를 거는 저거밖에 없다. 주식으로 먹는 게 살구 씨다. 그러고 동네가 병원도 없을 뿐더러 가게도 없더라. 식당도 없더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더라. 결국에는 마시는 건 눈 녹은 물이고
먹는 건 살구밖에 없더라.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봉쇄지. 모든 스트레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역시나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줄기세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줄기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막강한 놈은 배아줄기세포. 저거는 그야말로 그 수정란에서 어머니 아버지 수정란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황우석이 사기친 것도 저 방식이고 저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는 원래 저게 형성이 된 순간 사람 하나가 될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저걸 갖고 실험을 한다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배아줄기세포 갖고 실험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미국은 저게 되는데 거기에 저쪽에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순간 수정란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온 게 토티포텐트, 전지전능한 전능 줄기세포고 그 다음에 플루리포텐트가 되면은 뭐가 다르냐? 저건 사람은 못 만들어. 사람은 못 만들지만은 오장육부 중에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어. 사람은 못 만들지만. 그래서 저거는 만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플루리포텐트에서 한 단계가 떨어지면 이제 바이포텐트나 유니포텐트로 떨어지는데 저거는 이제 그 한쪽 계통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같은 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것만 만들고 간세포는 간세포 만들고 정모세포는 정자만 만들고 이렇게 전문화가 일어나는 게 벌써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 되는 게 전문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간 만들다가 거기다가 무슨 뼈를 만들든지 신경을 만들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화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저게 다시 퇴행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암 중에 그 제일 원시적인 암이 뭔가 하니 태반에서 생기는 그 육모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반이라는 게 원래 이거 아니에요? 배아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원시적이거든. 그러니까 육모세포암 수술하는 거를 나도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암땡이를 뜩 가르는 순간 눈깔이 튀어나오질 않나, 이빨이 나오질 않나, 머리카락이 나오질 않나, 별게 다 나오는데 이게 전혀 두서가 없어. 눈 아래 무슨 이빨이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만드는데 이게 조립이 순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도 없는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시성이 활발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야.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아주 괴물 딱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배아줄기세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분화능이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엇인가로 자꾸 변해갈 수 있는 능력이야. 전문화가 일어나면서 변해갈 수 있는 능력인데 저게 일어나는 순간 자기의 기본기, 본래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었던 그거는 없어지는 걸 대가로 그거를 희생하면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자기와 비스무리한 줄기세포를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단계가 있다. 뭐 이분화, 다분화, 단분화, 만능, 전능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걸 어떤 데 써먹을 수 있겠냐. 대머리 치료에도 쓸 수가 있고 망막 재생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뭐 귀머거리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ALS니 뭐 저런 신경계통에 오는 병, 파킨손병, 치매, 뭐 외상, 중풍, 그 다음에 운드 힐링, 그 다음에 조혈,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온 군데 다 쓸 수가 있는데 저거는 세포를 보충해 주는 거니까 쓸 수가 있는 거지. 내 기억이나 내 뇌세포를 저걸 재생해 주면은
재생은 되겠지만은 그 기억은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문제가 되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성체줄기세포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분화가 끝난 그런 성체세포를 갖다가 어떤 조작을 가해서 도로 원시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런 역분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기세포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는 없지만은 이미 중고품이 된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제양 둘리가 복제는 됐는데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게 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품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죠. 조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런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현대의학이 추구하고 있는 불로장생의 방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뭐 냉동을 시켜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깨운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그걸 깨우고 난 다음에는 저런 비슷한 치료가 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로장생 개념에는 사실 동양과 서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은 중국에서 훨씬 더 그런 개념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얘기할 사람도 진시황제, 한무제, 그 다음에 그 황제라는 건 누구냐면 그 누를 황자 황제, 삼황오제 중에 그 황제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불로장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나라 때 뭐더라 그 이상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조회를 한 번도 안 나왔대. 맨날 도사들하고 저것만 하고 전부 다 간신들한테 조회를 맡겨놓고선 정무를 하나도 안 본 그런 황제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실은 불로장생에 푹 빠져서 지낸 거죠. 그 다음에 그 서왕모, 그리고 뭐 동방삭, 팽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소녀경의 소녀, 현녀는 구천현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굉장히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불로장생을 얘기할 적에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진시황제와 징기스칸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대처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징기스칸을 먼저 얘기할게. 징기스칸은 대체적으로 1200자 들어가는 그 시대를 주름 잡은 사람이에요. 태어난 거는 116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업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204년에 몽고 통일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죽다 살다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1162년에 태어나서 한 9살이나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타르타르족한테 독살을 당해. 독약 먹고 죽어버려. 그래서 자기네 부족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약탈을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 데리고선 도망을 쳐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거든. 그래가지고 그지같이 떠돌면서 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살아있을 적에 정원녀가 있어. 그 9살 때 그 자기 마누라감을 미리 정해놨는데 마누라는 약탈을 당해가지고선 메르키트족한테 뺏겨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 당시에 몽고는 분열이 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고 금나라가 세력이 강했어요. 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송이 거의 망할 지경에 처하고 저쪽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송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금나라의 신하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원수인 타르족을 공격하는 거를 시작으로 이제 인생을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그때가 이제 20살 뭐 30살 그 사이죠. 그 다음에 30살에서 40살이 될 때 이제 1200년 그 언저리 거기까지 갔을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저쪽 서쪽에 나이만족이라고 하는 몽고 부족 중에 제법 큰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자기의 의형제를 맺은 안다가 있어. 안다라는 거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인데 그 이름이 자무카거든. 그러고 그 자무카하고 징기스칸이 동시에 나이만족 족장의 양자로 들어가. 그래서 그 나이만족이 세력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데 그 결국에는 징기스칸이 세력이 세지니까 그 나이만 족장 이름이 그 타이틀 이름이겠지만 왕칸이라고 불렀고 자무카하고 다 전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싹 다 정리를 해버려요. 다 죽여버리거든. 그러고서 몽고 통일하는 게 1204년. 그러고 나서 몽고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금나라 공격하죠. 금나라 공격해서 금나라를 아주 피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1219년 그 무렵이 됐을 때 징기스칸이 나이가 62년생이니까 한 거진 60 됐을 때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우즈베키스탄 그 우리 문화연대사 같은 거기 사마르칸트라고 있잖아요. 사마르칸트에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몽고 상단을 갖다가 다 몰살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서정을 가게 돼요. 저 빨간색으로 그은 게 1차 서정이 저게 징기스칸의 서정인데 카라코름이 그 당시에 몽고 수도였어요. 지금은 카라코름이 파키스탄령으로 돼 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저 몽고 수도가 저기였었는데 저 루트는 지금 타클라마칸 산맥의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 사막을 오른쪽에다 두고선 가는 행로예요. 그래서 저 오토라르로 해가지고 부카라를 들어가서 사마르칸트로 내려가는 저런 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간 거는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간 것도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저거는 부하를 시켜서 보낸 거고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 그 근방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협소설들 좋아하시나요? 그 금룡의 사조영웅문에 보면은 그 왕중양 조사가 그 창파한 그 뭐냐 전진파라고 있죠. 전진파에는 전진칠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전진칠자의 제일 위에는 옥양자 마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장춘진인 구척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청정상인 손부리. 근데 이 손부리하고 마옥이는 원래 부부간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동시에 이혼을 하고 왕중양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 도사하고 도고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구척이가 징기스칸의 부름을 받고 그 당시에 구척이는 저 산동성에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뭐 38,000리를 갔다나 뭐 35,000리를 갔다나 가는데 뭐 2년인지 3년이 걸렸대. 제자를 몇 명 데리고 떠났는데 몇 명은 가다가 죽고 그 당시에 구척이가 나이가 70살이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 거진 2년 넘게 걸려가지고 저 사마르칸트 근처까지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불렀느냐? 징기스칸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 벌써 징기스칸 나이가 그때 60이었으니까 우리 나이보다 조금 어리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이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에 듣자니 구척이 도사는 뭐 300살을 살았다는 둥, 뭐 신선이라는 둥 이러니까 이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데리러 갔을 때 구척이가 고민을 해.
이거 가봤자 답이 없는데 그런 방법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가기로 결정을 받거든. 왜 그러냐면은 좋은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양생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네가 암만 해도 이 전쟁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을 좀 덜 죽였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려고 간 거야. 그 먼 길을. 그래가지고 지금 박트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박트라. 지금 지명은 박트라인데 그 당시 지명은 발크였어. 발크였는데 발크 성에서 이제 만나게 돼.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징기스칸이 아들, 딸이 무지개 많지만은 조강지처 그 보르테라고 뺏겼다가 찾아온 그 마누라한테서는 아들 7명하고 딸 하나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들 중에 일부는 죽고 그래가지고선 실제로 징기스칸의 총애를 받은 아들은 4명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 약탈당했을 때 강탈당해가지고선 낳은 애야. 걔 이름이 주치인데 손님이라는 뜻이 손님. 근데 그 형제들은 그 진짜 자식들이니까 자기 형을 갖다 그냥 계속 저거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그 나쁜 놈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아버지는 절대 안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별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고 나중에 저 사마르칸트 일대를 갖다가 주치한테 다 줘버려요. 자기 영토의 4분의 1인데. 그러고 둘째 아들이 차가타이, 셋째 아들이 오고타이, 넷째 아들이 톨루이. 그렇게 4명이 유명한 아들들이거든. 근데 차가타이 장자가 저 박트라 그 바르크에서 화살 맞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바르크 성에서는 항복을 하겠다고 그래도 안 받아주고 다 죽인 거예요.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상황에 구척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산다. 그 사람이 이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늘은 사람을 살리는 걸 좋아하지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죽이지 말고 그냥 전쟁에 이기면 되는 거지. 그러고 그 불로장생이라는 거는 없고 양생이라는 게 있는데 양생이라도 하면은 도움이 좀 될 것이다. 그러면 양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치 공부 잘하는 법하고 성적 잘 받는 법 같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은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힘들고. 그 구처이가 한 말이 뭐냐? 호시 좌샤 행주 쉐이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숨 쉬는 법하고 앉아있는 자세하고 걸어가는 법하고 잠자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게 양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단요약 무슨 불로장생초를 갖고 오기를 바랬는데 그딴 소리를 하니까 진시황제 같았으면 당장 단칼에 목이 날라갔겠지. 근데 징기스칸은 그 말을 다 들어요. 그러면 그때 왜 먹는 얘기하고 섹스하는 얘기는 왜 안 나왔느냐? 지금은 그 얘기를 해야 돼. 먹는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척이는 원래 도사니까 그쪽 방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징기스칸은 태어나서 60살까지 계속 전쟁터에서 굴러먹는데 그쪽 방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먹는 것도 과식이나 그런 걸 할 여지가 없어. 술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설득이 먹혀가지고 몰살시키는 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살인을 멈췄다. 이런 지살. 그거는 나중에 청나라 걸륭제가 보고선 감탄을 하면서 이 한마디 말로 수백만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기스칸은 그나마 그래도 불로장생은
저게 잘못된 거고 양생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들은 거지. 알아먹은 건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저 서정이 1219년에서 25년까지 7년을 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서하 제국이라는 게 있었거든. 서하 제국이 까부니까 서하를 공격하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 그 25년에 서정이 끝나고 27년에 서하에서 죽어요, 징기스칸이. 그러고 지금 보기에는 아마 무덤도 안 만드는 것 같아. 징기스칸은 무덤이 발견 안 되는 걸로 봐서 그냥 아무렇게나 묻은 것 같아.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불로장생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묘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게 마련이거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를 보면은 확실히 마음을 접은 거야, 불로장생 쪽은. 진시황제는 어땠는가? 진시황제는 열 몇 살에 왕이 되죠. 열 몇 살에 왕이 되는데 사실상 그때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은 여불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야사에서는 여불이가 진시황제의 친부라는 썰도 있는데 좌우지간에 그 당시에 진시황제는 한 어리기도 했지만은 실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살 무렵까지는 자기의 친정을 하는 게 최대 목표였었고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 근데 어쩌지 하다가 이제 여부리를 제거를 하고 자기 어머니도 연금을 시키고 어머니 애인은 다 죽이고 애인하고 자기 어머니가 난 동생들은 다 죽여버리고서 이제 친정을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다 이제 망하게 해가지고선 40살에 6나라를 통일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건강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그 정도 판단력이면은 육국 통일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겠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을 거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공포심에 넘어간 거지 뭐. 공포심에 넘어간 거고 혹시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서복이라는 짝퉁 도사한테 속아가지고 2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불로초를 구하려면 동해바다로 나가서 복내산이나 영주나 방장산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복내가 아마 타이완이고 영주가 제주도고 방장은 일본 혼슈가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데 좌우지간에 서귀포의 그 서가 돌아간 곳이다 그런 뜻인데 그 서가 누구냐면 그 서복이라는 거거든. 근데 거기 가서 진시황한테 받은 그 물자를 다 헤쳐먹고 겁대가리도 없이 다시 진시황한테 돌아가요. 다시 가가지고 그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내 배를 들이받아가지고선 배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번에 반드시 갖고 오겠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원히 안 돌아왔지. 일본으로 톡겼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진시황제는 그거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49에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은 거지 진시황 정도의 나이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영양 공급을 받으면 49에 죽을 일이 없거든. 근데 그거는 죄다 그놈이 바친 그 엉터리 불로장생약 먹고선 중독이 돼서 죽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과가 매우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대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서왕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비밀에 쌓인 그런 존재인데 서왕모라는 사람은 좌우지간에 뭐 한 몇천 년을 두고 그 역사서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황제 그 사망 5제 중에 황제는 연대로 따지면은 지금
한 4,500년에서 5,000년 그 사이 때 활동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그때도 나타나고 그 후에 서주시대 하은주 3대를 지나서 거진 1000년이 흐른 다음에 주나라 모광이라고 하는 왕 때도 등장을 하고 한무제 때도 등장을 하고 뭐 한무제 때는 동방사기도 만났다고 그러고 하여간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금 보기에는 이 서왕모라는 존재는 사실 도교에서도 없었던 이질적인 존재인데 불교나 뭐 이런 데도 없었고 이거는 분명히 모계사회의 어떤 족장이었던 걸로 보거든요. 모계사회 쪽의 족장인데 보면 항상 그 대륙의 이 지배자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동맹을 맺거나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때는 불로장생수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불로장생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정작 이상한 건 말이에요. 동맹관계라면은 그 중앙의 지배자가 생사 결전을 치르게 되면은 군대를 끌고 와서 도와줘야 될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뭔가 유능한 부하를 보내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전부 다 병법, 진법, 기문둔갑, 불로장생, 독약 쓰는 법 뭐 이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물리적인 군사력을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그 수천 년 세월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모계사회의 그 수령이 전 세계가 모계사회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자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들이 전부 다 북의사회로 바뀌게 되면은 그 북의사회의 군대가 모계사회의 나라를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서왕모국은 군대가 침공을 하는 거를 군대로 막은 게 아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뭘로 막았느냐? 술법으로 막았는데 그 술법이라는 게 무슨 그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린 거냐? 그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을 쓰는 법. 독을 쓰는 법을 연구하다 보면 약을 쓰는 법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생체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을 써보게 되니까 부작용이 약효가 되는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기문둔갑이라는 게 뭐 제갈량의 팔진돈이 어쩐 거니 그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제갈량은 한나라 말년 사람이고 서왕모가 구천현녀를 시켜가지고선 기문둔갑법을 황제한테 알려줘서 황제가 그걸 가지고 치유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기문둔갑이라는 건 사실 그 무슨 음양팔계 오행수를 가지고 펼친 게 아니고 기문둔갑의 그 핵심은 뭐냐? 같은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보이게 하고 다른 장소를 같은 장소로 보이게 하는 게 기문둔갑이에요. 그러니까 기문이라는 건 이상한 문이라는 뜻이잖아. 둔갑이라는 거는 변화를 일어나게 해서 다른 상황으로 인지하게 만든다. 그 이런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 구조물이 됐건 지상 구조물이 됐건 간에 어떤 장애가 있는 미로 같은 구조인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그 유인을 당해서 들어왔다지만 나갈 때는 그 들어온 대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걸 못 찾게 되면은 그게 기문둔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입구가 출구로 쓰려고 할 적에 그 출구가 안 보이는 거지. 그게 기문둔갑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갇혀서 뺑뺑 돌다가 지쳐 죽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질이 멸렬돼 가지고선 이게 흩어지잖아. 그러면 야밤중 같은 때 같은 편끼리 싸움 붙이는 게 일도 아니거든.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둘이서 흩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활을 쏘든지 이러면은 이쪽에서 당연히 응사가 날아가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다 죽는 일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안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뭐 하늘이 뒤집어지고 뭐 호풍 환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건 다 그 안에 당하는 놈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그거지. 실제로는 그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데를 다른 곳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곳을 같은 곳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족속이 있었다는 거는 다른 기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쪽에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 쪽에는 사람 살았다는 말이 나오질 않고 타클라마칸 사막은 한때 그 강우량이 좋을 때는 거기에 그 분지 쪽에 오아시스가 거대하게 발달을 해가지고선 나라들이 몇 개가 생겼었는데 그 중에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게. 그러고 그 여왕은 군대 같은 거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상한 요법을 써가지고선 사람을 갖다 혼을 빼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심령 통제를 해가지고선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최면술, 세뇌, 뭐 독약, 무슨 기문둔갑 뭐 이런 방식에 능통한 사람이 분명히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마도 이러한 그 장생불사라는 개념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 적당히 이용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한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줄줄이 나온 것인데 그게 현대까지도 계속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줄기세포나 이런 거가 발달을 해서 어떤 길이 열리길 바라지만은 거기에도 또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애초에 내가 얘기했던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세포만 영원히 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목적. 내가 저 중앙대학교 교수할 적에 내과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술을 먹었는데 그 중에 같은 내과 교수 중에 머리가 무지개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항상 약간 좀 사이코끼가 있어. 그래가지고 술 먹다 말고 가끔씩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날은 그거였어.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다 대답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높은 교수였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는 뭐 좋은 의학 연구를 해가지고서 뭐 상도 받고 논문도 쓰고 뭐 이런 게 인생의 목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약을 개발해서 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차례가 됐는데 막상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머뭇거리다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말한 그게 목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게 그게 목표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거는 무슨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한데 에이 그냥 지나가 이러면서 지나갔거든. 근데 목표가 있는 거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목표가 있으면 끝이 있다. 목표가 달성되면 끝이잖아. 그러면 끝이 안 나려면 목표가 없어야 되네. 그러면 뭐예요?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야. 걔네들은 목표가 그냥 오로지 세포 분열해가지고 계속 팽창하는 것만이 목표잖아. 어떠한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게 줄기세포의 모습이거든, 사실은.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작정한 순간 이미 그거는 목표가 생긴 거고 더 이상 무한히 반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목표가 생기는 순간이 끝이 생기는 순간이거든. 근데 그게 끝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 후에 뭐가 닥쳐올지를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지. 우리가 배운 내과 책이 해리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게 지금 아마 20몇 판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해리슨 내과 교과서의 첫 판에 그 초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편집위원, 에디토리얼 보드의 그 치프가 해리슨이라는 교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초판의 편집인장이었던 해리슨이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다 뭐라고 썼는고 하니 내과 의사지 그 사람. 내과 의사니까 내과 의사 입장에서 책에 서문을 쓴 건데 Physicians seldom cure disease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seldom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거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일은 거의 없다. Sometimes control disease. 어떤 때는 병을 컨트롤은 한다. But always give comforts to patients. 그렇게 끝을 냈거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컨트롤은 하지만 편안하긴 해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저 생로병사 있잖아요. 싱라오핑스인데 저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 컨트롤도 잘 안 되지. 컨트롤은 되기는 뭐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1, 20년 차이고 그러면은 저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도 하나의 치료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취가 치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마취는 치료는 아니잖아. 지금 맹장염 걸린 사람 마취했다 깨우면은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병은 치료 방법은 없는 병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사라면은 치료가 되는 병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치료 안 되는 병도 어떻게 뭔가 좀 편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아니라 생로병사로 바꿔서 하겠다고 내가 우긴 건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나이가 됐을 거예요. 다들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닥쳐오는 게 저기 멀리 오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써야 될 것이며 그게 되려면 기본적인 기능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숨 잘 쉬고 자세를 잘 앉고 잠 잘 자고 걸음 잘 걸으면 된다네. 거기다가 현대는 세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먹는 거하고 술 뭐 거기다가 뭐 또 하나 더 붙이면 대충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생로병사 제목이 나올 때부터